네, 기관과 기업 종사자에게 주거 편의를 제공하는 취지로 시행됐던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특별공급을 악용한 사례가 다수 드러났습니다. 이전기관 소속이 아닌데도 당첨되거나 자격이 없는데 장관 직임을 위조하는 사례까지 나온 건데요.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일명 세종시 특공이라고 하죠. 그때도 공직자들의 재테크 수단이다 이런 논란이 되면서 좀 시끄러웠는데 이게 실제로 악용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특공하면 흔히 이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특수부대, 특별공격부대에서 특공대를 연상하게 되는데요. 네. 사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특별공급, 공직자나 공기업 근무자들에게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해 주는 특별공급이 이른바 특공으로 불렸는데요. 사실 공직자와 공기업 근무자들에게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거의 신청만 하면 당첨될 수 있게끔 이렇게 특별 공급을 해준다는 이 특공 자체가 특혜 시비에 상당히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마저도 이 특공을 자격이 없는 공무원들 또는 아예 해당 기관이 아닌데도 서류 조작을 하거나 심지어는 세종시에 이전하면 특공을 준다 이러니까 관세청 산하의 관세평가분리원 같은 데는 필요 없는 건물을 세종시에 지어서 거기에 있는 기관장과 직원들이 무더기로 신청을 해서 아파트를 가져가는 이런 참 정말 있을 수 없는 사건들이 일부 이제 그동안에 적발이 됐었는데요. 국회에서 관세평가분리원 사건을 계기로 과연 얼마나 많은 부정 당첨자들이 있나를 감사원에 의뢰를 했더니 아니다 다를까 당첨된 사람만을 기준으로 100명이 훌쩍 넘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이 됐다. 그중에서 탈락된 사람까지 포함하면 그것은 숫자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훨씬 더 크겠죠. 사실 아파트 문제는 당첨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의 한 번의 선택, 한 번의 결정에 의해서 그 시세 차익이 수억 원, 많게는 10억 원 이상씩 갈라지는 엄청난 특혜 시비를 낳을 수가 있는데 그 국민들을 상대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라고 또 공정하게 경쟁을 하라고 그러면서 공무원들 스스로는 자격도 없는데 이렇게 마구잡이로 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참담한 일이고요. 심지어는 장관 직인을 위조했다든지 이런 실정법상 범죄 행위를 한 공무원들도 다수 드러났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집 구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더 허탈감도 느끼고 분노까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토부는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부정행위로 인해서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어떤 조치가 가해지는 건가요? 예, 국토부 공무원들 중에서도 부정 당첨자 또는 서류 위조자로 발견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스스로 공무원들 스스로 칼을 댈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새 정부에 들어서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 분은 이제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에는 반드시 발본색원하겠다. 원희룡 장관이죠. 그래서 우선 그 형사상 법 실정법을 위반한 분들, 특히 그 공문서를 위조했다든지 관인을 날조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당장 형사 고발을 하고 또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당첨된 분은 전액 환수 조처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이미 계약까지 마쳐 있는 상태고 네네. 또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3의 인물에게 또 그 계약분을 넘겼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과연 원희룡 장관의 장담대로 다 환수할 수 있을지도 상당히 의문이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후 약방문으로 사고가 터지고 나서 뒤에 처벌하는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근본적인 문제,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시스템 보완,
이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부동산 문제에서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비리를 저지르는 이것은 마치 생선 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긴 이런 셈인데요. 이렇게 되고서는 부동산 질서를 바로 잡을 수가 없다라는 볼멘 소리가 지금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경제 상황도 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소비자 물가가 6%를 기록을 했고 물가 안정 이 부분을 정부에서도 최우선 기치로 두고 현재 여러 가지 대책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용평가사 S&P도 한국은행이 이번 달에 빅스텝을 단행할 것이다라고 전망하면서 빅스텝에 계속해서 무게가 더 실리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각자마다 자신의 논리와 소신에 따라서 다른 평가를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앵커님 말씀하신 S&P, 스탠다드 앤 푸어스 같은 이 신용평가 기관의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S&P의 평가 자체가 한국에 대한 신용 등급으로 연결이 되고 그것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돈을 빌리거나 국채를 발행하는데 발행 조건 또는 금리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이제 S&P에서 한국 경제를 진단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한국은행이 조만간 빅스텝, 그러니까 금리를 0.50%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한국은행은 그동안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때 0.25%만을 그 폭만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베이직 스텝 또는 베이비 스텝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보다 2배 커진 것을 빅스텝, 그것보다도 또 더 커져서 0.75가 되는 것을 흔히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우리가 경제가 자율화된 이후로 한 번도 빅스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죠. 그런데 S&P가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빅스텝에 이 그동안에 경험해보지 못한 빅스텝이 오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7월에 이어서 8월까지 연이어서 빅스텝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결국 우리나라의 물가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첫 번째 변수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 빅스텝 금리 인상 행보를 어떻게 밟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금리 인상폭도 좌우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 물가 6% 올랐는데요. 이게 IMF 외환위기 이후에 2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거기다가 또 7월 1일부터는 전기료, 가스 요금이 이미 올라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 압박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른 물가를 억누르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뭐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지는데요. 다만 문제는 금리를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올렸을 때 경기가 침체하고 또 연끌을 한 많은 서민 대중들의 자금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금리 인상 폭을 놓고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 미국이 만약에 이 7월 달에 7월 말로 예정돼 있는데요. 자이언트 스텝을 하게 되면 우리보다도 금리가 오히려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금리 역전이 돼서 혹시라도 한국에 있는 돈이 미국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 뭐 그것이 검증된 이론은 아닙니다만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덩달아 금리를 올릴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최저금리 기준으로 보면 미국보다 0.25%포인트가 살짝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0.75를 높였을 때 한국이 0.50을 높이면 이제 최저금리 기준으로 두 나라 금리가 같아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미국이 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뿐만 아니라 다음에 또 빅스텝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금리를 올리는 것은 금통위에서 그냥 손만 들으면 됩니다. 금리 올리는 것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 후폭풍이 이제 상당히 있기 때문에 결국 경기 침체냐 물가 안정이냐 사이에서 한국은행이 상당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금리를 한국의 환율도 불안하고 있는데 아예 이번 기회에 금리를 한 2, 3% 대폭 올리면 어떠냐 이래서 선제적으로 올리자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네. 그것도 일리는 있지만 시중의 자금 흐름이
지금 현재 금리 수준보다는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가는 나라 쪽으로 돈이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더라도 앞으로도 여전히 올릴 것 같은 이런 인식을 주는 게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한꺼번에 금리를 올리는데도 고민이 있는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빅스텝을 할지 안 할지 또 다음 달에 또 할지 이런 게 확정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 모든 경제 사정에 따라서 변동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또 너무 많이 올려버리면 여기서는 이제 앞으로 추후에 더 올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고려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돈이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현재 금리 차보다도 앞으로 그 나라 통화가 더 강세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네네. 뭐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사안을 동시에 감안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제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S&P의 의견을 조금 중요하게 보셨는데 S&P가 이런 전망도 내놨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나 중국 경기 둔화 등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2050년에 전 세계 GDP 중 4%가량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내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금 현재 이제 인플레가 확산이 되고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류망이 확산이 되면 수출 위주,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입장에서는 좀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전체 GDP의 약 4%까지 손실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한 번 손실 난 것은 그것을 만회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S&P가 이번에 한국 경제를 평가하면서 상당히 뭐 반가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의 그 현재 국가 신용 등급이나 한국의 경제 상황이 결코 위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타격을 받는 와중에 한국도 상당한 타격이 있겠지만은 여전히 한국 경제는 건실하다. 또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아시아 경제 전반적으로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할 정도로 큰 악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면서 나름 좀 위안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올해 2분기 역대 두 번째로 많은 77조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지금 뭐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악조건이 형성돼 있는데 선방한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연간 예산이 600조입니다. 그것도 아주 엄청 최근에 많이 늘렸거든요. 네. 그런데 삼성전자가 한 분기에 버는 돈, 물건 팔고 버는 돈이 77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1년이 4개 분기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약 4, 7이 28 되죠. 그러니까 280조 정도의 돈을 벌었다 이런데 한 기업이 우리나라 연간 한 해 예산의 거의 반 정도를 번다. 이거는 사실 실로 엄청난 규모죠. 네네.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의 저력은 역시 대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게 2월 24일입니다. 그렇다면 3분기가 시작된 4월, 5월, 6월 여기는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았을 것 같은데 현재 1월 달보다는 조금 못해졌지만은 그래도 2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실적을 냈고 또 1월 달부터 6월까지 합한 상반기 실적도 최대 실적을 냈다. 그런 면에서 아주 폭풍 같은 질주는 아니었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할 때 상당히 선방했다. 우리 경제가 선방하고 있는 데는 삼성전자와 또 우리 반도체의 힘이 그런 대로 상당히 기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다, 좀 어둡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예, 이제 문제는 앞으로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주가라는 것도 현재 실적보다는 앞으로 주가가 실적이 좋아질 것인가 나빠졌을까에 따라 더 변동이 많이 되는데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반도체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침체하게 되면 그만큼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전자제품이라든지 각종 기계의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트랜스포스 같은 반도체 가격 예측 기관에서는 반도체 가격이 10%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똑같은 물건을 팔아도 매출액은 10%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트랜스포스의 전망이 맞다면 3분기부터 그러니까 7월부터 시작되는 현재 우리 분기가 끝나는 9월 말 10월쯤 되면 삼성전자의 매출도 좀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이것은 물론 뭐 길고 짧은 것은 가봐야 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현재 가격 전망이 좀 좋지 않다. 거기다가 텔레비전, 스마트폰 이런 부분은 이미 지금 매출이 조금씩 떨어졌거든요. 그것을 반도체 매출이 더 늘어나면서 그 부족분을 메추어줬는데 반도체 너마저 수출이 안 되거나 매출이 준다면 어렵지 않겠냐는 그런 우려의 시각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삼성전자의 주가가 뭐 10만 전자 간다 이런 얘기가 많았고 전문가들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뭐 꾸준히 우상향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앞으로의 전망이 약간 불투명하다면 지금보다 뭐 더 내려가거나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네요. 사실 주식 가격이라는 것은요. 언제까지나 오르는 주식도 없고 언제까지나 내려가는 주식도 없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또는 거시경제 지표, 기업 리스크 이런 거에 따라서 출렁출렁 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는 것,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반도체에 대한 조금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데다가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가 오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에서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서 대표주인 삼성전자부터 우선적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도 외국인은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에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빠져나갈 때도 그 비중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삼성전자 주가 전망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 실적 여기 플러스 또 세계 경제의 그 침체 정도, 특히 외국인 자본이 과연 언제쯤 한국으로 돌아오느냐. 미국의 금리 인상, 자이언트 금리 인상의 폭풍이 조금 지나면 그때는 외국인 자본도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정상을 회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경제 상황이 워낙 변수가 많고 엄중하기 때문에 투자에는 매우 조심해야 되고요. 또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함부로 팔거나 함부로 사는 이런 행위는 양쪽 다 위험할 수 있다. 긴 호흡을 갖고 거시경제 지표와 삼성전자 내부 실적을 잘 좀 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